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그 중동 전쟁, 이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그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그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합의문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장짜리 합의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한 장짜리니까 뭐 의미가 없다.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합의하기가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합의문이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면 장점은 빨리 합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합의가 다 된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좀 복잡한 그 추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디테일한 내용이 다 안 돼 있으면 야 그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좀 그런 추후에 복잡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찬밥도 엄박 가릴 때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종전 합의는 빨리 돼야 하니까. 자, 여하튼 구체적인 거는 좀 피하고 큰 틀에서의 내용만 담아서 이 한 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이제 합의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임박했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합의가 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종전 합의가 빨리 나오는 게 좋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공은 이란한테 넘어갔다 뭐 그 뜻인데요. 또 이제 이란 얘기는 좀 달라요. 이란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검토 중이고 이 검토가 끝나면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래, 공이 우리한테 넘어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검토하고 있고 검토 후에 우리의 입장을 담아서 다시 공을 던질 거니까 그때 알아서 해. 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양국의 협상 단계가 극적인 합의가 여전히 그 좀 미지수인.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게 딱 부러지게 합의됐다고 말씀드리고 교착 상태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질질 지금 휴전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뭐 6시간, 12시간 휴전, 뭐 이틀 휴전, 사흘 휴전, 뭐 21일 휴전 뭐 이러지만 사실은 지금 2달 넘게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상황, 사실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란의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 원래 그래요. 이란이 특유의 좀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뭐든지 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이제 축구 중에서도 이제 한국 축구를 가끔 이제 보실 때 보면 한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뭐 가끔 축구를 할 때 침대 축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침대 축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후반전 어느 시점쯤에 이란이 뭐 1대 0이나 아니면 뭐 2대 1이나 한 점 정도 이렇게 이기고 있는 그런 경우 뭐 그때부터는 이란은 그라운드에 툭 하면 선수들하고 부딪히면 툭 하면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질 않아요. 뭐 괜히 떼굴떼굴 굴고, 뭐 봐서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떼굴떼굴 굴고, 넘어져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 시간 질질 끄는 거죠. 물론 이제 심판이 시간을 이렇게 다 물론 스탑 시켜놓고 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2분, 3분 너무 긴 거는 그걸 다 정확하게 하지만 오히려 한 1분 안쪽에 되는 그런 시간은 일일이 다 그걸 심판이 시간을 홀드 시켜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툭 쓰러지고 또 뭐 한 4, 50초 있다 일어나고 툭 쓰러지고 4, 50초. 그래서 툭 하면 이란이 넘어져서 일어나질 않는다. 축구할 때. 그래서 이란 보고 이제 침대 축구라는 좀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대 축구가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걸 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양탄자 전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탄자 전략. 그럼 또 뭐냐? 사실 뭐 침대 축구랑 똑같은 얘기예요. 소위 이제 이란이 그 양탄자를 많이 팔잖아요. 옛날 페르시아 그때 뭐 그 전 중세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보면 그 양탄자 전략을 이란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란이 양탄자를 팔 때요. 혹시 이란 관광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외교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란 가서 뭘 살 때 이거 얼마다 하면은 그 바로 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뭐 그걸 깎는 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살 듯 안 살 듯, 살 듯 안 살 듯,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양탄자를 팔 때 이걸 팔 듯, 안 팔 듯, 깎아달라 그러면 아예 그거 안 된다고 뭐 안 팔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손님이 갈 것 같으면 뭐 조금은 깎아줄 것 같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그걸 양탄자를 파는 이란의 상인들을 향해서 양탄자 전략을 그들은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있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양탄자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란이. 그걸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침대 축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보면 뭐 전쟁 상황도 아니고 뭐 전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협상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뭐가 딱히 서로 만나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인 듯 전쟁 아닌 휴전 같은 긴장 상태. 뭐 말이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죠? 네. 뭐 전쟁인 듯 전쟁 아닌 휴전 같은 긴장 상태?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저도 말은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전쟁, 이 장대한 분노 작전, 이 목표를 달성하고 전쟁을 종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하고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바티칸으로 떠났죠. 지금은 아마 바티칸에 있을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는 그 사실도 의회에 통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장대한 분노 작전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대한 분노 작전, 에픽 퓨리 작전은 끝냈고 지금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쟁은 끝냈고 프로젝트 프리덤이 뭐예요? 일종의 해방 작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빨리 말하는 이유가 60일 아시죠?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맥시멈 60일. 그러니까 60일이 엊그저께 5월 1일로 지났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 논란이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은 끝났다. 그렇지만 지금은 해방작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란을 먼저 공격하진 않는다. 그래서 전쟁은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란이 공격하면 우리는 방어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의회 의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0일 갖고 자꾸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나중에 무슨 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법적인 논란 속에서. 자, 해방작전이라는 것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 그걸 말하는 거죠.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 해방작전은 기존의 에픽 퓨리 작전과는 달리, 즉 전쟁과는 달리 방어적 성격이다라고 이제 클리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60일 그 법적인 자체 자꾸 들이대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다만 이란이 이제 먼저 공격을 하면 그때도 뭐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히 별개의 얘기고요. 자, 루비오 장관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이 해방 작전은 기존의 그 에픽 퓨리와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고 지금은 다른 별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실제 루비오 장관은 어제 그 장대한 분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네, 의회 의원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럼 뭐 전쟁 상황이 다 끝난 거다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미국이나 이란이 뭐 같이 공동으로 무슨 종전선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뭐 war is over. 뭐 그런 걸 officially declare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좀 애매한 거죠.
때문에 아주 어정쩡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표현한 말이 바로 전쟁인 듯 전쟁 아닌 휴전 같은 긴장 상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이게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재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뭔 말인지 모를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쓴 겁니다. 아마 이 혼란스러운 이 표현이 오늘 내일 사이에나마 확실하게 끝나고 분명하게 합의문 발표, 종전 선언, 이게 분명히 있기 바라겠는데, 합의문 합의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임박했다라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한 장짜리 합의문이 과연 오늘 내일 사이에 합의가 될지, 그리고 이제 종전이 디클레어 될지,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무부 장관이 밝힌 한국을 위한 비자 제도 개편 방안 스토리를 좀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무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잖아, 마코 루비오. 지금은 이제 바티칸 가 있죠. 근데 국무부에 부장관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랜도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어제 그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에서, 즉 한국 기업들을 다 불러놓고 미국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제 그걸 유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미국에 투자하세요 하려면 뭐예요? 뭔가 미국도 성의 표시를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준 게 그 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와 체결한 양국 대미 투자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본도 한국이 다 되고 기술도 한국이 다 되고, 그러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다 돼주는데 비자 문제를 갖고 우리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안 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미 투자 협정을 사인은 되어 있지만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왜? 한국에서 자본과 노하우, 즉 고급 기술 인력들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행사를 어제 한 겁니다. 이제 국무부 장관은 이제 바티칸 갔기 때문에 부장관이 나온 거죠. 랜도 부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인력 교육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즉 고급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 하면서, 우리는 현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한국인들을 환영하거나 제대로 수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족했던 면을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9월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대규모 그 체포 구금 사태, 그 문제로 구금된 사태 발생 후에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가서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이 있고, 그 논의 끝에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뭘 추진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이게 민감한 거죠. 아니, 미국이 한국 사람들한테만 그런 비자를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차별이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그 고급 인력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해당이 되는 법이긴 하지만, 따져보면 거기에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고급 인력 그들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그들 고급 인력을 위한 거지만,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은 오면 안 돼,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 관련 제도가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진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돈도 갖고 와, 기술도 와서 교육시켜줘, 훈련시켜줘, 공장 지어줘, 그리고 공장 다 짓고 나면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기술을 미국 근로자들한테 좀 가르쳐줘. 아니, 해놓고
비자 문제는 막 어렵게 만들고 체포해가고 이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필요한 걸 없애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미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할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국무부가 다 인정했습니다. 다. 한국은 지난해 그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행하려고 해도 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500억 달러 중에서 그럼 처음으로 첫 번째로 우선 1,500억 달러 보내서 공장 지어줄게 하는데 그 공장 짓는 것도 기술자가 없으면 못 져요.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 있다고 내가 그냥 그 돈 들고 가서 땅 파갖고 집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짓는지를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기술 뭐 아무 데서나 일하는 사람 힘 세다고 망치질 좀 한다고 가서 지으라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플러밍 문제도 들어가야지 또 그 기초 컨스트럭션 기초 그 공사도 해야죠. 또 무슨 전기공사 따로 해야지, 뭐 지붕공사 따로 해야지, 단열재 공사 따로 해야지. 이게 다 해당되는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 기술자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 기술자가 와야 돼. 돈만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애가 다른 거죠.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그럼 어떤 것이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루이지애나 주의 LNG 이제 가스를 말하는 거죠. LNG 수출을 위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의 첫 번째 그 대미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주에 사시는 분들은 좀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LNG를 수출을 하기 위한 터미널 이것도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뭐 자원이 없으니까 한국은 꺼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자원이 있는 나라라서 이 천연가스를 꺼낼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천연가스가 있어서 꺼낼 수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걸 꺼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가스 또는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가스 또는 무슨 뭐 선박이나 어떤 대형 그런 그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한국이 그건 또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자원은 없는 대신에 땅에서 끄집어낸 자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이제 원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파낸 가스를 LNG 가스로 만드는데 한국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땅에서 파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이제 바다와 가까운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서 그 이제 배에다 실어서 가야 되니까 또 너무 막 먼 내륙 지역 산속 깊이 만들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항만 건설까지 해야 됩니다. 그 항만 건설 또 어디서 제일 잘하느냐? 대한민국이 또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한국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그걸 싣고 갈 수 있는 대형 그 선박, LNG 가스 운반 선박 이것도 또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와서 LNG 공장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일단 우리 땅에 있는 가스는 뽑을게, 그 다음엔 알아서 해줘 이겁니다. 공장도 만들어줘야 돼, 그거를 정제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배에다 싣고 가야 돼. 그 배도 우리가 만들어줘.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인들을 위한 그 고급 인력을 위한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국 국무부가 인정한 겁니다. 자, 조지아주 사태 이후에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이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 그 성과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말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에 있는 그 주한 미 대사관 거기에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만들었답니다. 예. 그 고급 인력들 미국 가서 뭐 일하고 뭘 해야 돼? 그러면 글로 가. 그럼 거기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 창구는 운영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더욱 활성화해서 한국 고급 인력들이 미국에 와서 당당하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국무부가 적극 나선다라는 것을 어제 국무부 부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다 취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쭉 전해드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간단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역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셔오려고 비자 제도까지 막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가 한국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공부하기 싫어도 막 엄청나게 공부하라 해서 다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공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은 역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국무부의 어제 발표 내용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최근에 또 부작용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민 당국을 사칭하거나 또는 가짜로 법원을 아예 만들어버려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워낙 정교하게 사기를 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기범들은 아이스 요원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하고요. 뭐 이민법 변호사로 사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방 판사를 사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칭하는 게 아니라 그 공범 중에 한 사람은 연방 판사 옷을 입혀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스 탁 요원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뭐 신분증까지 가짜로 만들고, 이민 변호사라고 오기도 하고, 뭘 보내기도 하고, 또 이민 판사가 사인하는 내용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이건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죠. 이들은 구금된 이민자를 석방해 주겠다라면서 뭐 보석금을 내라, 또는 당신의 이민 관련 서류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지금 체류 스테러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픽스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금 합법적인 스테러스가 순식간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판사가 보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수천 달러, 많게는 뭐 수만 달러씩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범죄 조직은 그런데 심지어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이민법원 심리를 연출하는 겁니다. 뭐 이민법원에서 뭐가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AI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막 영상까지 보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호닥 넘어가는 거죠. 또 판사 가운을 입혀서 누가 뭘 얘기하기도 하고, 뭐 법 집행기관의 유니폼, 아이스 유니폼까지 착용한 인물들이 나와서 뭐 얘기합니다. 뭐 집에 뚝뚝뚝 두들겨서 아이스 요원 옷 입고 뭘 전달하기도 하고, 이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순간 당황하게 되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요즘 이렇게 범죄가 AI까지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자칫 뭐 당황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연방정부에서 특별히 그런 걸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지금 당장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미국의 시니어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뉴스를 취합하면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혼자 좀 빙글에 좀 웃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자, 미국의 지금 고령층이 고령층이라고 해서 70, 80, 90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제가 좀 낮출게요. 한 50대 초중반 그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 20년 이상 일해서 나름대로 좀 자산을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는 이제 곧 성인이 됐거나 지금 이미 성인이 됐거나 그런 정도의 부모 연령층이니까 50 넘으면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50 넘은 그런 연령층이 보유한 그 자산이 미국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110조 달러 정도가 합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연령층 자산이 자녀 세대로 빠르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신의 자산을 그냥 상속 빨리빨리 해주고 본인은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자신한테 넘기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다가 자신이 부모 자산 다 상속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효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구찬 타고 막 취급하고 양로병원 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그 시니어들의 자산과 관련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전 세대, 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보다 더 어린 그런 뭐 40 후반부터 50, 요 정도는 이제 X 세대라고 하죠. 40 중반도 아마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X 세대는 나름대로 지금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지만 뭐 그 자산이라고 해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 갖고 있는 것만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그 집이 여전히 아직도 페이먼 한다 하더라도 에퀴리가 뭐 몇십만 불 정도 쌓여 있고 하면은 그게 다 자산인 거죠. 네. 그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여전히 건강하고 앞으로도 꽤 살 것 같고 장수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소비할 일도 많고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부의 이른 상속, 자산의 이른 상속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 예전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미국의 이제 50대 이상 연령층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라기보다는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일단 본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한 후에 천천히 넘겨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특집으로 나온 건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한 두 세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 이 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61세부터 80세 그 사이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X세대는 45부터 60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이 두 세대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총 자산은 89조 7천억 달러, 그리고 X세대는 46조 2천억 달러, 합치면 거의 110억 조, 110억 달러. 이거 억이 아니에요. 110억이 아닙니다. 이게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서 저는 정확한 단위를 조금 아까 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110조 달러입니다. 110조 달러. 상당한 양의 부가 이 연령층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곧바로 자녀 세대로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니어들은 과거보다 더 장수합니다. 특히 부유한 그렇다고 뭐 엄청난 부자들 말고도 웬만큼 여유 있는 그런 중산층 정도 이상 된다면 본인의 장수하는 문제, 본인이 건강하게 사는 문제 여기에 신경 많이 쓰고 거기에 또 본인의 자산을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그 보유한 그 자산이 좀 있다면 그 자산을 내가 건강을 해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다 자식들 다 줘야지.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기도 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가끔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건강을 해치고 쓰러지더라도 다 줘야지. 요거는 벌써 한 4, 50년 전 얘기잖아요. 3, 40년 전 얘기.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자녀보다는 우선 배우자한테 넘어가잖아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더 수명이 짧으니까 남자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치면 남편이 돌아가신다고 이 자산이 부인한테 안 가고 바로 자녀한테 가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부인한테 먼저 가고 또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한테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자녀한테 간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엄마는 더 오래 살잖아요, 아빠보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예전에 비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세 이상들이 갖고 있는 그 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연령층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도요, 45세 이상 연령층 자산의 그 자녀 세대로의 이전, 그 자체는 결국은 뭐 불가피하고 당연시 될 것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게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급격하게 그렇게 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서서히 이전되고 그것도 상속을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을 위해서는 좀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런 그 트렌드, 그런 패턴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얘기에 거의 공감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댓글로 또 의견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현직 유튜브 CEO가 말하는 유튜브의 미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유튜브의 닐 모한 CEO가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제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뭐 그걸 또 짧게 해서 한국에서는 뭐 유튜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미국에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기도 하고, 또 뭐 어디서는 뭐 인플루언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거를 보는 일종의 시청자들 사이에 현재 가장 큰 장벽은 언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닐 모한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언어 문제 때문에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왜 문제라고 말하지? 네, 이 닐 모한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활성화 도구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데 왜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이 영상을, 근데 뭐 한국말이 유창하신 분들은 다 이제 즐겁게 즐기시면서 이제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보죠. 또 우리가 어디 뭐 저기 스페니쉬로 누가 뭐 말했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재밌는 영상이라도 우리 못 알아들으면 못 보잖아요. 이 유튜브의 CEO가 그걸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장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벽이라고. 그래서 그걸 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깨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영상 올린 이게 누구든 스페니쉬 쓰는 사람이든 뭐 어디 포르투기스 쓰는 사람이든 아니면 영어 쓰는 사람이든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자기들 언어로 순식간에, 그것도 그 어색하거나 한 박자 늦게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막 영어로 유창하게 하듯이, 막 포르투기스로 유창하게, 스페니쉬 유창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날 곧 온다. 요게 이제 유튜브 CEO가 어제 한 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과 이를 시청하기 위한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벽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언어다. 그 언어 장벽을 이제 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헐리우드도 미국 문화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이 뭐 케이팝 같은 거, 케이팝 보세요. 한국말로 막 이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뭐 비교 분석, 비교 이해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세상이 됐듯이 유튜브도 진정성 있고 뭐 훌륭하고 또 유익한 정보가 되는 그런 영상이라면 어느 나라 말로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조만간 유튜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유튜브 CEO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오토 자동 자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능은 하죠. 뭐 한국어 자막으로 하면 한국어 자막 나오기도 하는데 발음이 좀 시원찮으면 엉뚱한 자막 나오고 뭐 그러죠.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로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좀 조악합니다.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유치하기도 하고 뭐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걸 완벽하게 세련되게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성형 AI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데는 절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튜브 CEO가 천명을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유튜브도 정말 재미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립학교 체력 테스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은 없는데요. 사실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 체력 테스트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5월을 전국 신체 건강 및 스포츠의 달로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포고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백악관에 어린아이들 불러서 이제 행정명령 서명식을 했는데 그러면서 뭘 천명을 했느냐?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체력상을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령 서명식에서 최고 수준의 체력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고 그러실 때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생 뭐 그다음에 뭐 중학교 1, 2학년 정도라면 아마 그 부모는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상이고 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한 그런 자녀를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각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이게 다 있었어요. 그
그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체력장? 옛날에 체력장이라 그래, 체력장. 그 체력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없앴어요. 그 체력 테스트라는 게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계속 있어 왔었는데 2013년도에 그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걸 이제 폐지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폐지할 때 왜 폐지했냐면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했습니다. 당시 체력 테스트에서 남자, 여자 이제 따로 당연히 이제 분리해서 체력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상위 15%에 속한 그런 학생들에게는 대통령 이름으로 소위 대통령 체력상을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을 막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폐지하고 오히려 좀 더 장기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바꿨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경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해서 이걸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불러서 이제 이걸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하루에 최대 1분 정도는 운동해. 막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해. 그래서 웃고 뭐 그랬습니다. 네. 약간 농담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 YMCA 음악 틀어놓고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춤 있죠. 뭐 YMCA 할 때 이렇게 하는 춤, 그걸 아이들 앞에서 YMCA 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운동 열심히 하라고 좀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 텍사스주 한인타운에서요, 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사건. 사건과 사고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사건은 무언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의도해서 발생한 그런 일들. 그래서 사건은 인시던트라고 하고 사고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발생한 어떤 그런 일들. 그걸 이제 액시던트라고 하잖아요. 자, 액시던트가 아니라 인시던트, 끔찍한 일이 텍사스주에서 있었습니다. 달라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역 잘 아실 거고 아마 뉴스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텍사스주 신흥 한인 밀집 지역인 달라스 근교의 캐럴턴이라는 곳, 거기 혹시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캐럴턴이라는 곳에 좀 한인 K타운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한인 쇼핑센터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또 다른 한인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3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뭐 무차별 총격이 아닌 비즈니스 미팅 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5월 4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5일. 그저께죠. 5일 아침 10시쯤 달라스 인근 캐럴턴 지역 한인 쇼핑몰 혹시 아시나요? K타운 플라자라는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막 구글로 들어보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무슨 광장 국밥이라는 것도 있고 광장 무슨 시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당시 식당과 마켓이 밀집한 그 한인 상권 중심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이 그대로 즉사한 것도 발견했고 3명이 부상자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용의자는 누구냐? 총격을 가한 사람은 올해 69살, 69살의 한인 남성 한성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서 도주했습니다마는 인근 H마트 주변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도 그런데 모두 5명이 다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성호 씨는 사건이 발생한 그 쇼핑몰에서 횟집을 운영했답니다. 혹시 거기 K타운 플라자라는 곳에서 무슨 횟집을 하는데 그 횟집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달라스 인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서 횟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총격을 받은 사람은 이제 2명이 사망했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그 부동산 업자였다고 합니다. 한인 조모 씨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사망자는 여성으로 또 다른 조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3명도 역시 한인들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 한인 사회에 지금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는 약 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큰 복합 상가고요. 광장 시장과 또 H마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식당, 상점 등등이 이제 밀집해 있는 캐럴턴 한인 상권의 핵심 지역입니다. 캐럴턴이라는 것은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한 15마일, 16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인구 13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도시에 우리 한인들만 한 5천 명 사신답니다. 근데 이제 그 5천 명이 옛날부터 이제 사시는 분보다는 최근에 많이 유입되신 분이 많은 어찌 보면 신흥
코리아타운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소도시에 5천 명의 한국 사람이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인 사회에서 이제 충격이 큰데 달라스나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또 주말에 그냥 교회 가시면 교회에서 또 사람들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혹시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또 혹시 그 지역에서 뭐 들은 얘기라든지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제보해 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CNN. 네. 이 CNN을 설립한 테드 터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CNN은 어제 테드 터너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치매를 앓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폐렴 증세가 있어서 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드 터너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고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의 대형 5개 광고 회사,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프리웨이 옆에 그 빌보드, 지금은 빌보드가 있긴 있어도 이게 그 디지털 전광판으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옛날엔 다 페인트로 막 그려갖고 빌보드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가 제가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들은 얘기가 위치에 따라서 비싼 거는 그 빌보드 광고 하나, 뭐 예를 들어 페인트로 그렸다고 치고 하나가 한 달에 뭐 5,000불, 5,000불, 10,000불, 트래픽이 많은 데는 뭐 20,000불 막 이렇다고 해요. 뭐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빌보드를 막 30개, 50개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빌보드를 한 20개 갖고 사람들한테 그걸 광고하게 렌트해주고 이제 얼마씩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얼마 거기에 또 뭐 해당되는 익스펜스 빼고 뭐 이게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드 터너가 어렸을 때 그 테드 터너의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이거는 어찌 보면 그 당시로 봐서는 첨단 사업이고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그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 당시의 이름은 터너 아웃도어 애드버타이징 이라는 그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테드 터너는 미디어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라디오 방송국도 사들였고요. 그리고 1970년에는 애틀란타 그 텔레비전 방송국 채널 17이라는 TV 방송국을 또 인수를 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CNN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죠. 이 CNN은 1980년 6월 1일 탄생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TV 사업에 대한 관심을 키우면서 CNN 전에는 애틀란타 채널 17을 샀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다음에 이제 CNN을 1980년에 세웠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로부터 한 16년 후인 1996년에 제가 애틀란타 올림픽 취재 한 달 동안 하면서 그 CNN 본사 가봤습니다.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방송국이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쫙. 뭐 견학 코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관광 코스예요. 쭉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쭉 내려오면 중간에 한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에서 라이브로 막 뉴스 진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돌다가 이제 나오는 건 이쪽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제 기념품 샵이 딱 있어요. 그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CNN 관련된 기념품 막 사갖고 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애틀란타가 본사입니다. 애틀란타가 본사인 게 하나 더 있죠? 코카콜라. 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의 CNN을 1980년에 테드 터너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테드 터너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테드 터너가 그때 하루 종일 24시간 뉴스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구 저걸 말도 안 돼 저걸 누가 봐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컨셉이 새로 생기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TV라 그러면 저녁에 탁 틀어놓으면 막 코미디나 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뭐 토크쇼 같은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릴렉스하고 저녁에 휴식하고 다들 TV를 그런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였는데 밤낮으로 새벽이고 아침이고 한밤중이고 24시간 뉴스만 한다 그러니까 저걸 누가 보겠냐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다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공이 된 후에 기자들이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테드 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녁 7시까지 내가 일을 하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뉴스가 이미 다 끝나 있었다. 그래서 뉴스를 못 봤다. 그래서 나처럼 저녁 TV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24시간 뉴스를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드 터너의 어제 돌아가신 테드 터너의 과거의 이 말을 듣고 제가 떠오르는 건 간단한 이 생각이에요. 네, 정말 순간의 생각이 세상을 바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순간을 잘 엮어서 더 귀중한 하루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